손필드에서의 즐겁고 분주한 나날이 흘러갔다. 처음 석 달 동안의 고요하고 단조롭고 쓸쓸했던 것과는 큰 차이일까? 이 댁의 쓸쓸한 기분은 이제 완전히 사라지고 어두운 상념도 모두 잊혀졌다. 진종일 활발한 움직임으로 가득했다. 나는 로체스터씨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누차 얘기해왔다. 그가 나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고 귀부인들에게만 정신이 팔려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가령 그가 머지않아 여기 있는 귀부인과 결혼할 것임을 느꼈다고 해도, 또 그의 사랑을 그녀가 모두 깨닫고 있다고 해도, 또 그의 그러한 태도에서 시간마다 구애의 태도가 보이고, 그것이 이쪽에서 사랑을 요구하기보다도 저쪽에서 요구하게끔 하는 그런 것이었지만 나는 그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이러한 갖가지 사정에 비탄은 있었지만 사랑을 쉽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질투하지는 않는다. 미스 잉그램은 질투를 느낄 만한 여자가 되지 못했다. 그녀는 이 질투심을 나에게 일게 하기에는 너무도 품위가 모자라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보기에는 훌륭했지만 진짜가 아니었다. 아름다운 용모와 뛰어난 예절은 있었지만 성질은 나면서부터 가난했고 마음은 거칠었다. 그 토양에서는 아무것도 자발적으로 꽃피지 않았고 스스로 익은 자연적인 그 신선함을 보여주지도 않았다. 그녀는 선량하지도 않았고 독창력도 없었다. 그녀는 책에서 배운 사치한 문구를 흉내낼 뿐이었다. 그녀가 너무 자주 폭로한 것은 아델에 대한 그녀의 모멸과 반감이었다. 아델이 자칫 자기에게 다가서기라도 하면 무례한 말로 떠다밀기도 하고 방에서 나가라고 명령했다. 그녀는 실로 냉혹하고 신랄했다. 나 이외에도 또 한 사람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로체스터 씨였다. 그의 명민함, 조심스러움이 자기 애인의 결점을 뚫어보고 그녀에 대한 그의 심중에 정열이 없다는 사실이 나의 마음을 부단히 괴롭히는 결과였다. 그가 가문을 위해서 또 정치적 이유에서 말하자면 단지 그녀의 사회적 지위와 연고 등이 좋아서 그녀와 결혼하려는 것을 알았다. 그가 그녀에게 사랑을 주고 있지 않다는 것, 그녀의 성질이 이 귀한 보배를 그에게서 빼앗아 오지 못한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여기에 나의 신경이 자극되고 울고 웃게 되고 열이 식기 전에 오히려 높여주는 것이었다. 그녀에게는 그를 매혹시킬 힘이 없었던 것이다. 로체스터 씨를 매혹시키려는 잉그램 양의 매력이 실패로 끝났는데도 본인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 만족에 들떠 있었다. 이러한 상태를 현실적으로 본다는 것은 끊임없이 정열을 쏟게 되고 또 사정없이 그것을 억제당하기도 하는 일이었다. 저 아가씨는 그분에게 가까이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는데 어째서 그분의 마음을 낚을 수 없을까? 하고 나는 생각했다. 그녀는 본심에서 그를 좋아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어. 만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흘겨보거나 난척해 보이거나 애교를 떨진 않을걸. 지금도 그녀가 그렇게 제잘거리고 있는데도 저분은 대단히 얼굴을 찡그리고 있어. 하지만 난 저와는 정반대의 표정을 본 적이 있어. 그녀는 저분과 결혼하면 어떻게 해서 저분을 기쁘게 할까? 나는 그것이 가능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아. 하지만 그것은 꼭 되지 않을 일도 아니고 그때는 저분의 아내 되는 사람이 이 지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임에 틀림없어. 나는 로체스터 씨가 이해와 인연으로 결혼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신분, 교육, 기타를 생각해보면 적어도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밴 사고방식이나 주의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로체스터 씨도 잉그램 양을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처럼 내게는 생각되었다. 이 사람들의 계급은 그렇고 그런 것이다. 나 같은 것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유로 해서 그들은 그러한 주의를 갖고 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런 점이 아니더라도 나는 나의 주인에 대해 극히 관대했다. 전에는 날카로운 눈으로 감시하고 있었던 그의 결점도 모두 잊게 되었다. 일찍이 나를 반발케 한 익살, 나를 놀라게 한 냉혹성 등이 고급 요리의 양념처럼 짜릿한 맛을 줄 뿐이었다. 실로 그것이 있기 때문에 더 맛을 돋우어주는 그런 것이다. 특히 아주 조금만 보여주는 저 막연한 표정은 늘 나를 겁나게 하고 움찔하게 했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는 신경이 흔들리지 않았다. 다만 나는 어떻게 해서든 그 표정의 의미를 알려고 했고, 그래서 잉그램 양은 오히려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언젠가는 천천히 그 심연을 들여다보고 그 비밀을 탐구하고 성질을 분석하는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로체스터 씨와 잉그램 양이 이 파티의 생명이고 혼이었다. 만일 그가 이 방에 1시간만 없으면 손님들은 눈에 보이게 따분해했고 그가 돌아오면 다시 기운이 솟아 떠들곤 했다. 어느 날 그가 사업 관계로 밀코트로 갔기 때문에 저녁 늦게 돌아온다고 예상된 날이었다. 오후에는 비가 내렸다. 그래서 요즘 헤이 저쪽의 공유지에 와 있는 집시의 캠프를 보러 가자던 약속도 연기되고 말았다. 차츰 해가 지고 시계는 이미 만찬 때를 알렸다. 한 대의 마차가 자갈길을 지나 다가왔다. 영마차는 서고 마부가 현관의 벨을 누르고 여행복을 입은 신사 한 명이 마차에서 내렸다. 키가 크고 사치스런 몸차림을 한 남자였다. 그는 안으로 들어오자 제일 나이 많은 귀부인 레디 잉그램에게 인사를 했다. 아마 나는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부인, 친구 로체스터 군은 외출 중이라면서요. 하지만 난 대단히 먼 데서 온 사람이고 그래서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좀 기다렸으면 하는데요. 참으로 인사성이 밝은 남자였다. 나이는 로체스터 씨와 비슷했고 피부색은 기묘하게도 노랬다. 이 밖에 그는 미남자로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사람을 불쾌하게 하는 느낌이 얼굴에 있었다. 눈은 크고 모양이 좋았지만 거기에 엿보이는 생명은 무력하고 공허한 것이었다. 내가 그 남자를 다시 본 것은 만찬 후였다. 그때 그는 대단히 기분이 좋은 것 같았지만 나는 그를 아까보다는 더 좋게 보지 않았다. 미모에다 사람을 끄는 얼굴이긴 했지만 그는 극도로 나에게 반발을 느끼게 했다. 나는 그를 로체스터 씨와 비교해 보았다. 두 사람의 대조는 윤기나는 거위와 무서운 독수리, 온순한 양과 그것을 지키는 날카로운 개와도 같았다. 그는 로체스터 씨와 오랜 친구라고 했다. 아마 두 사람은 좀 변형된 우정이었을지도 모른다. 양극은 일치한다. 는 속담은 좋은 예였다. 두세 사람의 신사가 그의 곁에 앉아 얘기를 하는 소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 나의 귀에도 들렸다. 새로 온 손님의 이름은 메이슨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최근에 영국에 살았고 그 전에는 어딘가 더운 나라에 있었다는 것도 알았다. 자메이카, 킹스턴, 스페니시 타운 같은 지명으로 미루어 보아 그가 서인도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가 처음 로체스터 씨를 알게 된 것도 그쪽에서였다는 사실을 알고 나는 적잖이 놀랐다. 나는 로체스터 씨가 여행가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처럼 멀리까지 나갔을 줄은 미처 생각도 못했던 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에 잠겼다가 어떤 사건 때문에 문득 정신을 차렸다. 석탄을 날아온 사환이 이슈톤 씨의 의자 곁에서 뭔가 낮은 소리로 말했다. 이슈톤 씨와 덴트 대령이 말했다. 여러분,
집시의 캠프를 보러 가려 했지만 여기 있는 쌤의 얘기로는 번치 할멈이란 사람이 사환들의 방에 와서 여러분의 점을 쳐주겠답니다. 어떠세요?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어머, 대령님! 하고 레디 잉그램이 소리쳤다. 당신은 그런 천한 여자와 우리를 만나게 할 작정이세요? 쫓아버려요, 당장. 네. 하지만 쫓을 수가 없어요. 하고 사환이 말했다. 그 사람은 난로가에 앉아 모두를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겠대요. 어떤 여자예요? 하고 이쉬톤 자매가 물었다. 소름이 끼칠 만큼 보기 흉한 늙은이에요. 마치 항아리처럼 새까매요. 그럼 진짜 마법쟁인가 봐. 이리로 불러요. 하고 프레데릭 씨가 소리쳤다. 나는 내 운명을 점치는 데 흥미를 느껴요. 쌤, 그 할멈을 이리로 데리고 와요. 피아노 앞에 앉던 블랑쉬가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점을 치고 싶은 분은 한 사람씩 할머니에게로 오라고 했어요. 서재로 들어가라 그래요. 서재에는 불이 피워져 있어요? 네, 하지만 할멈이 영 말을 듣질 않아서 빨리 시키는 대로나 해요. 샘은 사라졌다. 수수께끼와 의혹과 기대가 뒤엉켜 모두 흥분하고 있었다.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사환이 다시 나타났다. 누가 최초로 보게 될지 알고 싶답니다. 하고 샘이 말했다. 신사분들은 만나지 않겠대요. 그는 나오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말했다. 부인들도 젊고 미혼인 분만 만나겠대요. 아니, 그건 놀랐는데. 너무 사람을 고르잖아. 헨리 링이 소리쳤다. 잉그램 양은 엄숙하게 일어섰다. 내가 맨 먼저 가보겠어요. 그녀는 부하의 앞장에 서서 적진을 공격하러 가는 결사대의 대장 같은 태도로 문 밖으로 나갔다. 이윽고 그녀가 서재로 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 뒤에는 아주 조용해졌다. 레디 잉그램은 무척 초조한 듯이 손을 꽉 쥐었다. 메어리 양은 자기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에미와 루이자는 숨을 죽이고 낮게 웃었지만 다소 떨리는 것 같았다. 꽤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한 15분쯤 지나자 겨우 잉그램 양이 돌아왔다. 일동의 시선은 그녀의 시선과 마주쳤고 그리고 그녀는 차가운 거절의 표정으로 모두를 둘러보았다. 그녀는 동요하는 것 같진 않았지만 명령하지도 않았다. 씁쓸한 걸음걸이로 자리에 가서 말없이 앉았다. 언니, 그 할멈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고 메어리가 물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어떤 기분이었어요? 진짜 점쟁이 같았어요? 이쉬톤 자매가 물었다. 아이고, 그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신기해하고 쉽게 믿고 흥분하는군요. 내가 만난 사람은 돌아다니는 집시였어요. 그 할멈은 낡은 수상수를 실현해 보였고 그들이 말할 만한 말을 내게 말했어요. 나의 호기심은 만족되었어요. 이젠 별 흥미가 없어요. 미스 잉그램 양은 한 권의 책을 들고 의자에 앉아 그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나는 그로부터 반 시간 이상이나 그녀를 지켜봤지만 단 한 페이지도 읽지 않았고 가끔 얼굴빛이 평소보다 검어지고 불만스럽고 기분이 나쁘고 낙담한 표정을 보였다. 그녀는 확실히 아무것도 마음에 드는 말을 듣지 못했다. 말로는 무관심을 표명했지만 어떤 계시가 있었든 간에 그것의 과도한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뒤 메어리 잉그램, 에미와 루이자 자매는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꼭 가보고 싶다고 말했다. 샘이 중간에서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서 겨우 세 사람이 한꺼번에 만나보기로 허락이 났다. 약 20분 후에는 도어를 활짝 열고
마치 놀라서 반은 미친 사람처럼 홀로 들어왔다. 그 할멈 확실히 좋지 않은 사람이야. 세 사람은 소리쳤다. 우리에게 너무 지나친 말을 했어요. 우리들의 일을 뭐든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신사들이 준비해주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할멈은 그녀들이 어렸을 때 한 말, 각기 갖고 있는 책이나 장식품을 말했다. 그리고 각기 친척에게서 받은 기념품도 맞췄을 뿐만 아니라 할멈은 그녀들의 마음속도 꿰뚫어보고 각자의 귀에다 대고 그녀들이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을 대어주고 그녀들이 무엇을 제일 희망하는가도 일러주었다. 신사들이 끝에 있는 두 가지 문제를 공개하라고 졸랐지만 그녀들은 얼굴을 붉히고 떨고 웃고 대소동을 벌이면서 듣지 않았다. 이 소란 중에 쌤이 내게로 왔다. 에어씨, 집시 할멈의 말로는 이쪽 방에 아직 자기가 만나지 못한 처녀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 만나보기 전엔 돌아가지 않겠대요. 아마 당신을 두고 하는 말 같아요. 달리 아무도 없어요. 뭐라고 대답해 줄까요? 아, 그래요? 가보겠어요. 하고 나는 대답했다. 이제까지 완전히 흥분했던 호기심이 만족될 기회를 얻었으므로 나는 기뻤다. 몰래 방을 빠져나왔다. 서재는 조용했고 점쟁이는 난로가 안락 의자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 촛불이 있었지만 그녀는 난로 불빛으로 기도서 같은 작고 검은 책을 읽고 있었다. 이윽고 할멈은 책을 덮고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모자를 너무 깊숙이 눌러쓰고 있어서 자세히 살펴볼 순 없었지만 얼굴의 일부는 검어져 있었고 얼굴을 들었을 때 나는 거기서 이상한 얼굴을 봤다. 얼굴 전체가 갈색과 흑색으로 보였고 턱 밑에 걸린 천 밑에서 헝클어진 머리가 내밀어져 있었으며 그 흰 천은 뺨에서 입까지 반은 감추고 있었다. 할멈은 대담하게 나를 응시했다. 당신도 점을 치고 싶은가? 확실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할멈은 말했다. 난 별로 점을 치고 싶지도 않아요, 할멈. 당신이 좋을 대로 하세요. 미리 말해두지만 나는 별로 믿지 않으니까요. 건방진 아가씨군. 이 방 문지방을 넘어설 때 발자국 소리로 그걸 알았지. 그래요? 꽤 귀가 날카롭군요. 날카롭지. 눈도 날카롭고 두뇌도 날카로워요. 당신 같은 손님을 대할 땐 더욱 그래요. 할멈은 짧고 검은 파이프를 꺼내어 담배를 피웠다. 담배를 잠시 피운 뒤 굽혔던 몸을 일으키고 입술에서 파이프를 떼고 가만히 불을 바라보며 천천히 생각에 잠기면서 말했다. 당신은 추워하고 있어. 기분도 좋지 않아. 그리고 당신은 바보야. 증거를 보여주세요. 좋아요. 가르쳐드리지요. 당신은 추워요. 혼자니까. 당신 속에 불을 지를 사람이 없어요.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감정의 가장 좋은 것, 고귀한 것, 아름다운 것이 당신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야. 당신은 바보야. 왜냐하면 괴로운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고귀하고 아름다운 감정을 갖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야. 또 당신을 기다리는 그 감정을 만나기 위해 한 발자국도 움직이려 하지 않으니까. 당신은 큰 저택에 고용되어 있는 고독한 처녀에게는 아마 누구에게나 그런 말을 하겠지요.
아니, 당신은 모르지만 당신의 입장은 특별해요. 행복에 지극히 가까운 입장. 그래, 행복이 손에 잡힐 곳에 있어요. 재료는 모두 갖추어져 있어요. 모자라는 것은 재료를 조립할 움직임뿐이야. 운명이 그 재료를 전부 흐트려 놓았어요. 한 번만 그것을 주워 모으면 행복한 결과가 되는 거야. 좀 더 확실한 말을 듣고 싶거든. 얼굴을 들어봐요.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할멈은 난로의 불빛을 더욱 강하게 했다. 그 불빛은 그녀의 얼굴을 더욱 어두운 그늘에 두고 나의 얼굴만을 비췄다. 당신이 오늘 밤 어떤 심정으로 내게 왔는지 나로선 풀 수가 없는데. 잠시 나를 보더니 그녀는 말했다. 저쪽 방에서 신분 좋은 사람들이 마치 환등의 그림자처럼 오락가락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동안 당신의 마음이 무엇을 생각했는지 그걸 모르겠단 말이야. 저쪽 창가에 앉아서, 그래, 지금 현재 당신의 눈앞에서 소파나 의자에 앉아있는 남녀 중 적어도 호기심으로 언제나 지켜보는 사람이 하나쯤 있을 텐데. 난 여러 사람을 관찰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만 관찰하진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두 사람인가? 네, 자주 그렇게 해요. 한 쌍의 동작이나 표정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야기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도 재미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이 재밌죠? 그렇게 골라가며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대개는 구애예요. 그리고 끝에 가서는 파국이 된 약속으로 되어 있지요. 결혼이라는 그 단조로운 얘기가 재미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나에겐 조금도 흥미가 없으니까요. 조금도 흥미가 없어? 젊고 건강하고 남자를 끄는 매력이 있고 신분과 재산을 타고난 귀부인들이 웃으면서 당신의 저의 뭐예요? 당신이 알고 있는, 아마 적어도 미워하지 않는 신사의 눈앞에 보이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가? 나는 지금 보는 신사들을 알지 못해요. 한 번도 말을 해보지도 않았어요. 여기서 제일 시끄럽게 오가는 중매 이야기는 로체스터 씨야. 그걸 당신은 몰라요? 열심히 들어주면 얘기하는 사람도 신이 나겠구나. 이 말을 나는 집시 할멈에게 한다기보다 나 자신을 향해 말했다. 이 할멈의 이상한 얘기, 목소리, 태도 등이 나를 꿈꾸듯이 만들고 말았다. 열심히 듣는다고 말했던가? 할멈은 나의 말을 받아서, 그래, 로체스터 씨는 몇 시간이나 하찮은 말을 듣고 그 말에 감사하고 있는 듯이 보여요. 당신은 그걸 알았어요? 감사라고요? 주인의 얼굴에 감사의 표정이 떠오르는 것을 난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다고? 주인의 얼굴을 자세히도 보고 있군요. 그럼 감사가 아니고 무엇이었나? 난 여기에 점을 치러 왔지 고백하러 온 건 아니에요. 로체스터 씨가 결혼한다는 것을 이미 모두 알고 있나요? 알고 있지. 상대는 그 아름다운 잉그램 씨야. 가까운 시일 안에 하게 되나요? 어머, 누구든 그러리라고 생각하겠지.
그리고 그들은 틀림없이 행복한 한 쌍이 될 거야. 하기야, 당신은 굳이 그걸 의심하고 있겠지만 말이야. 그만한 용모, 품위 있고 재주 있는 귀부인을 남자가 사랑하지 않겠어? 거기다 여자도 남자를 사랑하고 있어요. 인품이나 용모에는 말하지 않더라도 남자의 지갑에야 반하겠지. 그 아가씨가 로체스터가의 재산을 갖고 싶어하는 것은 내가 잘 알아요. 조금 전에 내가 그 처녀에게 말해주었지만 그때 그 처녀는 대단히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더군. 할머니, 나는 로체스터 씨의 재산 이야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점을 치러 왔어요. 그 얘기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군요. 당신의 운명은 아직 확실하지 않은 데가 많아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여기저기가 서로 맞지 않아요. 운명은 당신에게 행복을 할당하고 있어요. 나는 오늘 밤 여기 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젠 당신이 손을 뻗어 그것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과연 그렇게 할지 말지 그걸 난 모르겠어요. 자, 다시 무릎을 꿇어봐요. 너무 시간을 끌지는 마세요. 불에 댈 것만 같아요. 나는 무릎을 꿇었다. 할멈은 내 쪽으로 얼굴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의자의 등에 기댄 채 바라보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눈동자 속에 불꽃이 튀고 눈은 빛나고 있어. 상냥한 마음으로 가득한 눈이야. 나의 혼잣말을 듣고 미소하고 있어. 잘 느끼는 눈이야. 그 맑은 눈동자 속을 차례로 인상이 통과하고 있어. 웃지 않을 때는 눈에 슬픔이 깃들어. 눈썹 위에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울적함이 무겁게 씌워 있어. 이건 쓸쓸한 데서 오는 증거야. 긍지와 은근함이 나의 의견을 증명해주고 있어. 대단히 좋은 눈이야. 그리고 그 다음은 입인데 가끔은 즐거워서 웃는 입이야. 머리로 생각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개할 의사가 있지만 마음으로 기억한 것은 되도록이면 잠자코 있겠군. 어때? 잘 움직이는 자유로이 변화하는 입. 이 입을 영구히 고독한 침묵 속에 닫아두려고 해도 무리일 거야. 잘 웃고 상대에게 인간다운 애착을 가지게 하는 입이야. 이 또한 상으로서는 좋은 입이야. 자, 그 다음에는 이만데 지금 말한 행운의 적이 될 만한 것은 없군 그래. 나는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 자존심과 경우가 나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면 나는 행복을 사기 위해 영혼을 팔진 않겠다. 내게는 타고난 내면의 보물이 있다. 이 보물은 바깥의 보물이 기쁨을 모두 잃는 한이 있더라도 또는 내가 살 수 없는 비싼 값을 부르더라도 나를 꿋꿋이 살아갈 수 있게 한다. 고 말이야. 또 이만은 이렇게도 말하고 있군. 이성이 착실함으로 감정이 노출되거나 깊은 데로 빠지게는 하지 않는다. 격정은 이교도처럼 미쳐 날뛸지도 모르고 욕망은 모든 헛된 소원을 꿈꿀지도 모르지만 모든 이론에서 마지막 한 표를 던지는 것은 결단일 것이다. 폭풍, 지진, 맹화가 뒤덮여 온다 해도 나는 양심의 명령을 따라 움직일 것이다. 라고 말이야. 참으로 좋은 이마야. 그대의 선언은 참으로 훌륭한 거야. 나는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있고 바른 계획이라는 자신도 있다. 그 계획에는 양심의 요구도 이성의 조언도 모두 포함되어 있어. 주어진 행복의 잔에 한 방울의 치욕, 일말의 회한이 검출된다면 청춘은 순식간에 퇴색하고 열혈도 식을 것을 나는 알고 있어. 또 나는 희생, 비애, 붕괴를 바라지 않아.
나는 마르게 하지 않고 무성하게 하는 거야. 피눈물을, 아니 소금기가 있는 눈물이더라도 짜내게 하지 않고 감사의 정을 사고 싶은 거야. 나의 수확은 미소 안에서, 애무 속에서, 환희 속에서 얻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이제 됐어요. 나는 뭔가 아름다운 환상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짓거렸던 것 같아. 지금 이 순간을 영원히 끌 수만 있다면. 하지만 그것도 안 되겠지. 이제까지 나는 악착같이 자제를 해왔어. 이 이상 계속하려 해도 힘이 모자라는 것 같아. 일어서세요, 제인에요. 돌아가세요. 연극은 끝났어.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눈을 뜨고 있었을까? 아니면 자고 있었을까?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일까? 할멈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말씨, 움직임, 그 외의 모든 것이 마치 거울의 나처럼, 내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처럼 친밀하게 들렸다. 나는 일어섰지만 나가진 않았다. 나는 보았다. 하지만 할멈은 더욱 얼굴을 가리며 나더러 나가라는 손짓을 했다. 그녀의 손을 불꽃이 비추었다. 나는 그 손을 자세히 보았다. 그 손은 노인의 손이 아니었다. 새끼손가락에는 반지가 빛나고 있었고 거기에는 내가 100번 이상이나 보아온 보석이 박혀 있었다. 나는 다시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이제 그 얼굴은 나를 피하지 못했다. 보네트를 벗어던지고 손수건이 풀어지고 머리가 완전히 나타났다. 자, 제인, 내가 누군지 알겠어요? 귀에 익은 목소리가 물었다. 어머, 어쩌면 그렇게도 묘한 일을 생각했어요? 하지만 꽤 잘했죠? 안 그래요? 다른 손님들한텐 잘한 것 같아요. 당신에겐 그렇지 않았어요? 내게는 무의미한 말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려고만 하셨어요. 좋지 않은 일이에요.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제인? 잘 생각해 봐야겠어요. 내가 그리 형편없는 말을 짓거리지 않았다면 용서해 드리겠어요. 하지만 이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은 실로 정확했어. 실로 신중하고 실로 현명했어. 나는 돌이켜보고 되게 그랬었다고 생각했다. 이건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면 나는 이 회견에 처음부터 경계심을 갖고 있었다. 집시의 점쟁이 여자가 내 일을 그리 쉽게 말할 턱이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거기다 그녀의 목소리에도 또 얼굴을 감추려 하는데도 주의하고 있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그레이스 풀, 저 살아있는 수수께끼라고밖에 나에게는 생각되지 않는 그 여자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로체스터 씨는 전혀 생각나지 않았다. 아니, 뭘 생각하고 있어요? 하고 로체스터 씨가 말했다. 그 우울한 미소는 무슨 뜻입니까? 깜짝 놀란 것과 내가 실패하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두 가지예요. 이제 여기서 나가도 될까요? 아니, 조금만 더 있으세요. 그리고 응접실의 친구들이 뭘 하고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집시 얘기로 야단이에요. 로체스터 씨, 그보다도 아침에 집을 나간 뒤에 외국 손님이 찾아온 것을 아세요? 외국? 아니, 몰라요. 누굴까? 그 사람은 갔나요? 아니, 옛날부터 당신을 안다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어요. 괴상한 놈이군. 이름을 말했나요? 메이슨이라고 했어요. 서인도에서 왔대요. 자메이카의 스페니시 타운에서.
로체스터 씨는 바로 내 곁에 서 있었다. 나의 손을 잡은 채로였다. 내가 얘기하는 동안에 그의 손은 경련했고 미소는 얼어붙고 숨이 막혀버린 것 같았다. 메이슨, 서인도, 메이슨, 서인도 하고 한 번 더 되풀이했다. 세 번째도 같은 말을 되풀이했지만 그 사이에 안색이 보기 딱할 정도로 창백했다. 마치 자기를 잊어버린 사람 같았다. 기분이 좋지 않으세요, 로체스터 씨? 제인, 난 당했어. 난 호되게 얻어맞은 거야, 제인. 나의 조그만 친구. 나는 당신과 둘이서 아무도 오지 않을 섬에 가서 살았으면 싶어요. 그렇게 하면 고민도 위험도 무서운 회상도 내게서 제외되겠지. 뭔가 도와드릴 것은 없을까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치겠어요. 제인, 도움이 필요할 땐 당신에게 부탁하겠어요. 그것만은 약속하겠어요. 고마워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해주세요. 하는 데까지는 해보겠어요. 그럼 지금 식당에서 포도주를 한 잔 가져다 주세요. 아마 지금은 모두 야식을 먹고 있을 거야. 메이슨이 뭘 하고 있는지 좀 보고 오세요. 나는 갔다. 그의 말대로 모두 야식을 먹기 위해 식당에 모여 있었다. 메이슨 씨는 난로가에서 덴트 대령 부부와 얘기하고 있었고 누구 못지않게 명랑해 보였다. 나는 와인 글라스에 술을 따라 서재로 돌아왔다. 로체스터 씨는 다시 자신을 되찾은 듯했다. 그는 나의 손에서 글라스를 받았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축하하면서. 그는 마시고 글라스를 다시 내게로 돌려주었다. 모두 뭘 하고 있던가요, 제인? 웃고 떠들고 해요. 메이슨은? 그분도 웃고 있어요. 내가 만일 그들에게로 간다고 가정하고 그들이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보고 냉소적으로 귓속말을 하며 하나 둘 우리 집을 사라져 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도 함께 나갑니까? 그렇진 않겠죠. 그렇게 된다면 로체스터 씨의 집에 있는 것이 오히려 재밌을 것 같아요. 나를 위로하겠어요? 가능하면 당신을 위로해 드리겠어요. 하지만 나 때문에 세상의 비난을 받아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난 내 곁에 있는 가치 있는 벗. 예를 들어 당신 같은 분을 위해서라면 문제 없어요. 자, 그럼 다시 한 번 더 식당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메이슨 곁에 다가가 귓속말을 하세요. 로체스터 씨가 만나고 싶어 한다고. 그를 안내하고 나서 가서 쉬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는 명령대로 했다. 손님들은 내가 그들 사이를 똑바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있었다. 나는 메이슨 씨에게 가서 말을 전하고 그를 서재로 안내하고 2층으로 올라갔다. 오랜 뒤에 내가 침대로 들어가 잠시 있자니까 손님들이 각기 침실로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로체스터 씨의 목소리도 들렸다. 여기야, 메이슨. 여기가 자네 방이야. 그의 목소리는 밝았다. 그 명랑한 어조가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했다. 나는 곧 잠이 들었다. 나는 언제나 커튼 치던 일도 잊고 블라인드를 내리는 것도 잊은 채 잠이 들었다. 그런데 밝은 보름달이 창으로 비쳐들어 나는 잠을 깼다. 나는 반쯤 일어나 커튼을 닫으려 했다. 그런데 그때 대단히 무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나의 맥박은 멎고 심장은 뛰지 않았다. 커튼을 닫으려고 뻗었던 손도 공중에 그대로 있었다. 비명은 3층에서 들려왔다. 내 침실의 바로 위였고 심하게 다투는 격투의 소리를 들었다. 사생결단을 하는 그런 격투였다.
이어서 반은 목이 막힌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살려줘! 살려줘! 그러고는 비틀거리고 퉁탕거리는 소리가 확실하게 들렸다. 로체스터! 로체스터! 제발 좀 와주게! 어느 방의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복도를 달려갔다. 아니, 돌진해 갔다. 위층에서는 여전히 발소리가 퉁탕거리더니 뭔가가 쓰러졌다. 그리고 조용해졌다. 나는 다리가 떨렸지만 우선 몸차림을 하고 침실에서 나왔다. 자던 사람들은 모두 깨어 있었다. 어느 방에서든 절규와 비명이 들렸다. 차례로 문이 열리고 모두 밖을 내다봤다. 복도는 사람으로 가득했다. 누군가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누군가가 넘어졌다. 혼란은 수습할 여지도 없었다. 도대체 로체스터는 어디 있어? 하고 소리친 것은 덴트 대령이었다. 여기에요! 여기에요! 큰 소리로 대답이 들렸다. 여러분, 침착하세요. 내가 지금 그리로 가겠어요. 복도 끝에 문이 열리고 로체스터 씨가 촛불을 들고 내려왔다. 숙녀 중 한 사람이 그의 곁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그의 팔을 잡았다. 잉그램 양이었다.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일이 생긴 거예요? 하고 그녀가 물었다. 말해주세요. 아무리 불길한 일이라도 지금 당장 우리들에게 알려주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는 소리쳤다. 괜한 소란이었어요. 하녀 하나가 꿈을 꿨어요. 그뿐이에요. 아마 그 꿈을 유령으로 착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발작을 일으켰죠. 자, 여러분, 침실로 돌아가 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그 여자를 간호해 주어야 하니까요. 잉그램 양, 당신이 하찮은 일에 겁을 먹는 사람들보다 용기 있는 사람임을 보여주세요. 이리하여 그는 일동을 침실로 돌려보냈다. 나는 돌아가라는 명령을 기다릴 것도 없이 나올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도 몰래 방으로 도로 오고 말았다. 그러나 나는 침대에 눕진 않았다. 반대로 나는 신중히 옷을 입고 몸차림을 했다. 비명 뒤에 내가 들은 신음, 그리고 누군가가 바란 목소리는 아마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을 것이다. 그건 바로 내 방 위에서 난 것이기 때문이었다. 로체스터 씨의 설명은 단순히 손님들을 진정시키려는 것에 불과했다. 그 괴상한 비명, 격투, 그리고 구원을 청하는 소리에는 다시 다른 일이 계속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1시간쯤 뒤에 손필드 저택은 다시 사막처럼 조용해졌다. 달도 한쪽으로 기울었다. 옷을 입은 채로 침대에 누울까 생각했다. 신발을 벗으려고 몸을 숙이려 했을 때 조심스럽고 낮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무슨 일이에요? 하고 내가 물었다. 살짝 나와주세요. 로체스터 씨의 목소리였다. 그는 촛불을 들고 복도에 서 있었다. 부탁이 있어요. 그는 말했다. 당신 방에 탈지면과 각성제, 휘발성 각성제가 있습니까? 속삭이는 소리로 그는 물었다. 네, 있어요. 그걸 가지고 같이 좀 가요. 서둘지 말고 소리 나지 않도록. 방으로 돌아와 세면대 위에 탈지면과 각성제, 서랍 속에 약용 소금을 찾아 그를 따라 3층 복도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는 손에 열쇠를 갖고 있었다. 조그맣고 검은 문 앞으로 가서 열쇠를 구멍에 넣고 돌리려다가 잠깐 주저하고 내게 말했다. 당신은 피를 보아도 가슴이 울렁거리지 않으세요? 한 번도 경험은 없지만 아마 괜찮을 거예요. 손을 잡게 해주세요. 기절 같은 것을 하면 큰일이니까. 나는 그의 손에 내 손가락을 잡게 해주었다. 따뜻하고 착실한 손이야. 그는 말했다. 그리고 열쇠를 돌리고 문을 열었다. 나는 전에 한 번 본 적이 있는 방을 보았다.
페어팩스 부인이 집안을 안내해 주던 날이다. 전에는 감추어졌던 하나의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쪽 방에서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거기서 나는 신음소리와 무엇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로체스터 씨는 나더러 잠깐 기다리라고 말하고 그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그를 맞이한 것은 무서운 웃음소리였다. 그레이스 풀의 악귀 같은 웃음이었다. 낮은 소리로 누군가가 로체스터 씨에게 얘기하는 게 들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뭔가 조치를 하는 모양이었다. 그리고 이쪽으로 나오자 문을 닫았다. 여기야, 제인. 하고 그가 말했다. 나는 커튼으로 이 방의 꽤 큰 부분을 감추고 있는 큰 침대 저쪽으로 돌아갔다. 침대 가까이에 안락 의자가 하나 있었고 거기에 한 남자가 우돈만 벗은 채 앉아 있었다. 머리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고 있었다. 창백한, 살아있는 것 같지도 않은 저 이국의 손님 메이슨이었다. 그의 한쪽 팔과 옆구리는 피로 엉겨 있었다. 촛불을 들어주세요. 그가 말해서 나는 촛불을 받았다. 그는 세면대에서 대야를 하나 들고 와서 내게 주었다. 나는 그걸 들고 있었다. 그는 탈지면을 물에 적셔서 시체 같은 얼굴을 적셨다. 다음에는 정신이 돌아오는 약병을 달래서 그것을 메이슨의 코에 댔다. 메이슨 씨는 금세 눈을 떴다. 그는 신음했다. 로체스터 씨가 이 상처 입은 남자의 셔츠를 젖혔다. 팔과 어깨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 주위는 계속 흘러내리는 피를 스폰지로 닦아냈다. 위험하잖아. 메이슨 씨가 중얼거렸다. 괜찮아. 다만 긁힌 상처야. 정신을 똑바로 차려. 이제 내가 가서 의사를 불러오겠어. 아침까진 움직이게 되겠지. 제인. 하고 이번엔 나를 불렀다. 네. 1시간이나 어쩌면 2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난 당신을 이 방에 이 신사와 함께 남겨두고 가야겠어요. 피가 다시 흐르거든 지금 내가 한 대로 탈지면으로 닦아주세요. 이 남자가 기절을 하려거든 저 스탠드에 있는 컵에 물을 먹이고 소금 냄새를 맡게 해주세요. 무슨 이유에서든 당신은 이 남자와 말을 해선 안 돼요. 그리고 어이 리처드, 이 여자에게 말하면 자네 목숨이 위험하단 점을 알게. 나는 그 결과에 대해선 책임 못 져요. 그 가엾은 남자는 다시 신음했다. 로체스터 씨는 피투성이가 된 탈지면을 나의 손에 건네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가 하던 대로 했다. 그는 잠시 동안 나를 지켜보다가 잊으면 안 돼요. 절대 말을 해선 안 돼요. 하고 나가버렸다. 열쇠가 울리는 소리와 멀리 사라지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자 이상한 기분이 되었다. 마침내 나는 이 3층의 이상한 방에 갇힌 꼴이 되었다. 밤은 나를 싸고 있다. 나의 눈과 손의 아래에는 기분 나쁜 안색과 피투성이가 된 모습이 있었다. 살인 여자는 불과 하나의 문을 사이에 두고 나와 마주하고 있다. 그래, 그걸 견딜 순 없는 것이다. 다른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그레이스 풀이 저 문을 박차고 나에게 달려들 것을 생각하면 나는 무서웠다. 하지만 나는 이 자리를 떠날 순 없었다. 이 싫은 얼굴, 열리기를 금지당하고 있는 창백한 입술, 날카로운 공포의 빛으로 빛나는 이 눈, 이런 것들을 나는 지켜보고 있어야만 했다. 피와 물이 섞인 세면기에 몇 번이고 손을 적셔 흐르는 피를 닦아야만 했다. 심지를 자르지 않은 촛불이 내가 일하는 동안 자꾸 약해져서 내 주위가 차츰 어두워지고 정면의 거대한 장롱 위에서 으스스하게 흔들리고 있음을 나는 보고 있어야만 했다. 이러한 사이에도 나는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귀까지 기울여야만 했다. 문 저쪽에 숨어있는 악마의 움직임을. 하지만 나는 그날 내내 세 개의 소리를 들었을 뿐이었다. 삐걱삐걱하고 마루를 밟는 발소리, 짧은 시간에 개처럼 으르렁대는 소리, 거기다가 굵은 인간의 신음소리, 이것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이 생각하는 문제로 고민했다. 이 세상과는 떨어진 저택에 인간의 형태로 들어와 살고 초목도 잠자는 깊은 밤에 덜어는 불을 지르고 어떤 때는 피를 본다는 돌발 사태로 발생하는 이 수수께끼는 무엇일까? 보통 여자 같은 얼굴을 하고도 때로는 조소하는 요귀 같은, 때로는 살코기를 물어뜯는 맹수 같은 소리를 내는 이 생물은 무엇일까? 그리고 지금 내 얼굴 아래에 있는 남자의 평범하고 얌전한 이국의 손님은 어쩌다 이 공포의 그물에 걸리게 된 것일까? 또 어째서 그 여귀는 그에게 덤벼들었을까? 또 침실에서 자고 있어야 할 이 시간에 어째서 그는 이 집, 이 방에 들어올 일이 있었을까? 나는 로체스터 씨가 그에게 2층 침실을 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다. 그런데 어째서 이리로 온 것일까? 그리고 어째서 그런 폭력을 당하면서도 이처럼 얌전히 있는 것일까? 어째서 그는 로체스터 씨가 강요하는 비밀에 대해 이처럼 조용히 순응하고 있는가? 어째서 또 로체스터 씨는 그것을 강요한 것일까? 또 메이슨 씨의 내방을 들었을 때 로체스터 씨의 낭패는 어디서 온 것일까? 이 무저항의 남자가 지금은 로체스터 씨의 말이 아이를 다루듯 이 남자를 자유롭게 다루고 있는데 몇 시간 전에는 마치 떡갈나무에 떨어진 벼락처럼 그를 쭉 뻗게 했는데 그것은 왜일까? 그리고 페어팩스 로체스터의 결연한 정신을 그토록 굴복시키고 강건한 육체를 그만큼 전율케 했다면 그건 가벼운 일이 아닐 것이다. 언제나 돌아오실까? 언제쯤? 셀 것 같지도 않은 밤에 느릿한 걸음을 따라 나는 마음속으로 외쳤다. 나는 몇 번째고 메이슨 씨의 핏기 없는 입술을 물로 적시고 정신이 돌아오는 소금을 제공했지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았다. 몸의 고통인지 빈혈인지 아니면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지 그는 쉽게 탈진 상태가 되었다. 나는 죽을까봐 겁이 났지만 그래도 그와 얘기해서는 안 되었다. 마침내 촛불이 꺼지고 말았다. 그러나 나는 커튼 자락 끝에 희미한 잿빛을 발견했다. 새벽이 다가온 것이다. 파일럿이 짖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희망이 되살아났다. 그리고 5분 후에는 문이 덜컥거렸다. 고작해야 2시간 정도였겠지만 나는 몇 주간의 시간도 이보다 짧을 것 같았다. 로체스터 씨가 외과 의사와 함께 들어왔다. 자, 커터, 잘 부탁하네. 하고 그는 외과 의사에게 말했다. 상처의 손질과 붕대와 환자를 아래로 데리고 가는 것을 모두 30분 안으로 끝내야 해. 그런데 몸을 움직여도 괜찮을까요? 그건 염려 마라. 상처가 크지 않아요. 자, 시작해요. 로체스터 씨가 두꺼운 커튼을 들어 올리고 3배로 된 블라인드를 올리고 아침 햇빛을 최대한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는 메이슨의 곁으로 다가갔다. 어이, 리처드, 기분은 어때? 결국 그녀한테 당했나 봐. 그는 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농담 말고 용기를 내요. 커터, 아무 걱정도 없다는 것을 보증해주게. 양심을 걸고 보증하겠어요. 붕대를 풀고 상처를 본 커터가 말했다. 아니,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어깨의 살집이 떨어져 나갔어요. 이 상처는 칼에 의한 게 아니야. 여기에 이빨 자국이 있어. 물어뜯었어. 하고 메이슨이 중얼거렸다. 로체스터가 그녀에게 단검을 빼앗자 호랑이처럼 나를 물고 늘어졌어. 나는 경고했었어. 로체스터 씨가 말했다. 그녀 가까이 갈 때는 몸을 지킬 준비를 하라고 말했잖아. 자넨 혼이 났고 내 말을 안 들은 탓으로 괴로움을 받게 됐으니 이제 아무 말도 말아야지. 커터, 서둘러야 해. 동이 트고 있어. 난 이 사람을 보내야만 해요. 곧 끝나요. 이제 가슴만 보면 돼요. 여기도 아마 물었겠죠. 그녀는 피를 빨았어.
심장이 바짝 마르도록 빨아주겠다면서 말이야. 하고 메이슨이 말했다. 나는 로체스터 씨가 떠는 것을 보았다. 혐오와 공포와 미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의 얼굴은 마치 뒤틀리듯이 일그러졌다. 이 나라를 떠나면 있게 되겠지. 스페니시 타운으로 돌아가거든 그 여자는 죽었다고 생각해요. 아무튼 그 여자를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어. 오늘 밤 일을 잊는 것은 불가능해. 그렇지 않아. 기운을 내. 이제 곧 자네를 깨끗이 낫게 해줄 테니까. 그러고 나서 그는 돌아와서 처음으로 내게 말했다. 또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내 방에 가서 경대 서랍을 열면 조그만 약병과 잔이 거기 있을 테니 그걸 빨리 가져다 줘요. 나는 뛰쳐나가 그것을 급히 가져왔다. 됐어. 자, 의사 선생님. 난 내 책임 아래 투약하겠어요. 이 강심제는 로마에서 어느 이탈리아 돌팔이 의사로부터 얻은 거예요. 에어, 물을 조금. 그가 잔을 내밀기에 세면대의 물병에서 반쯤 물을 따랐다. 됐어요. 이번엔 그 약병 주둥이를 조금 적셔줘요. 나는 그렇게 해주었다. 그는 진홍의 액체를 12방울 잔에 부어 메이슨에게 주었다. 마셔요, 리처드. 심장이 강해져요. 1시간쯤은 말이야. 메이슨은 마셨다. 그의 몸차림도 끝났다. 로체스터 씨는 얘의 물약을 마시고 나서 3분 동안 그를 앉혀두었다. 그 다음 그는 메이슨의 팔을 잡았다. 자, 일어서 봐. 환자는 일어났다. 커터, 그쪽 겨드랑 밑을 안아줘. 리처드, 걸어. 자, 제인, 먼저 뒷계단으로 가주세요. 옆 통로의 문을 열어놓고 뒷뜰에서 기다리는 영마차의 마부에게 준비하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제인, 거기 누가 있거든 계단 아래까지 와서 기침을 해주세요. 그때는 이미 5시 반이었지만 부근은 아직 어두웠고 조용했다. 나는 옆 통로의 문을 소리가 나지 않도록 열었다. 뒷뜰은 조용했지만 문은 크게 열려 있었고 마부는 바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마부에게로 달려가 신사들이 온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방을 둘러보았지만 조용했다. 신사들이 나타났다. 메이슨은 꽤 편히 걷고 있는 듯했다. 이륜마차 안으로 그는 올라갔고 이어서 커터가 탔다. 잘 부탁하네. 로체스터 씨가 의사에게 말했다. 기운이 날 때까지 자네가 좀 맡아주게. 나도 한 이틀 뒤에는 보러 갈 테니까. 자, 잘 가. 베어픽스, 그 애를 잘 좀 돌봐줘. 되도록 상냥하란 말이야. 그리고 메이슨은 말을 맺지 못하고 눈물에 젖었다. 할 수 있는 데까진 하지. 이제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네. 이 말을 하고 로체스터 씨는 마차의 문을 닫았고 마차는 달려갔다. 로체스터 씨는 뒷뜰의 무거운 문을 닫고 고리를 걸었다. 그러고는 과수원과 경계되어 있는 담의 출구 쪽으로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볼 일이 끝났다 싶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다시 제인! 하고 그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출구의 문을 열고 거기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시원한 곳으로 가지 않겠어요? 그는 말했다. 저 집은 감옥에 불과해요.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게는 훌륭한 저택으로 보입니다만 세상 모르는 마법에 걸려 당신의 눈은 흐려 있어요. 베일을 통해 보고 있는 거예요. 금박은 흙이고 비단 블라인드는 거미집이란 것을 당신은 몰라요. 그런데 여기 이 숲은 모두가 진실이에요. 감미롭고 청정해요. 그는 화양목이 가장자리에 나란히 심긴 보도를 천천히 걸었다. 보도의 한쪽에는 사과, 배, 버찌 등의 과수가 있고
다른 한쪽의 화단에는 앵초, 삼색 제비꽃, 그 밖에 여러 가지 화초가 4월의 가랑비와 맑은 날씨가 교대로 계속된 다음에 아름다운 봄 아침에 신선한 호흡을 하고 있었다. 태양은 지금 동쪽 하늘에 떠오르고 그 빛이 이슬 먹은 꽃송이와 과일나무 위로 비추었고 그 아래의 조용한 산책길에 빛났다. 꽃을 드릴까요? 그는 장미 덤불 속에서 최초로 핀 꽃을 잘라 내게 주었다. 고맙습니다. 여기 해 뜨는 광경은 마음에 드세요, 제인? 저 하늘의 맑고 향기로운 대기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좋아요. 당신의 얼굴은 창백해요. 당신을 메이슨과 둘만 남겨두고 내가 갔다 왔으니 무서웠지요? 누군가가 안쪽에서 뛰쳐나올까 봐 무서웠어요. 하지만 그 방에는 자물쇠를 걸어두었어요. 열쇠는 내 주머니에 있죠. 귀여운 아기 양을 늑대 소굴에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나도 엉뚱한 양치기지요. 당신은 안전했어요. 로체스터 씨, 그레이스풀은 앞으로도 이 집에서 살게 되나요? 그럼요. 그 여자 일로 걱정하면 안 돼요. 어젯밤에 걱정하던 위험은 이미 사라졌나요? 메이슨이 영국에서 떠나기까지는, 아니, 그 뒤에도 안 되겠어. 산다는 것은 말이야. 제인, 언제 불을 뿜을지 모르는 분화구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메이슨 씨는 어떻게든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분은 당신에게 고의로 상처를 주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럼요. 메이슨은 나에게 덤벼들진 않아요. 하지만 자칫 부주의한 말 한마디로 내게서 영원히 행복을 앗아갈지도 몰라요. 당신은 난처한 얼굴을 하고 있군요. 당신은 나의 귀여운 친구지요? 난 당신의 도움이 되고 싶어요. 잘못된 일이 아니면 뭐든지 시키세요. 정말 그래. 그 마음을 난 알겠어요. 내가 잘못된 일을 부탁하면 당신은 창백한 얼굴을 내게로 돌리고 로체스터 씨, 그건 불가능해요. 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잘못된 일이니까요. 하겠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의 약점을 당신에게 보일 순 없어요. 만일 내 걱정을 안 해도 좋듯이 메이슨 씨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안심이 되겠죠.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제인, 여기 정자가 있어요. 앉으세요. 정자에는 등나무가 감긴 나무 의자가 있었다. 로체스터 씨는 거기에 앉아 내가 앉을 자리를 비켜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앉아요. 내 옆에 앉기를 주저하는 당신. 잘못된 일입니까, 제인? 나는 대답 대신 앉았다. 거절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 귀여운 친구. 난 당신에게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공상의 도움을 받아가며 들어주세요. 당신은 어려서부터 귀염둥이로 큰 겁없는 청년을 생각하세요. 먼 외국을 상상하세요. 거기서 당신은 대실패를 해요. 그 결과는 평생을 쫓아다니는 치명적인 과실이었어요. 당신은 구원을 받으려고 수단을 부립니다. 좀 이상한 수단이긴 하지만 불법도 아니고 나무랄 성질의 것도 아니야. 하지만 당신은 불행해. 왜냐하면 희망은 실로 인생의 문턱에서 당신을 버렸으니까. 당신은 향락에서 행복을 찾아 방황해요. 마음은 피로하고 영혼은 위축되어 당신은 스스로를 추방한 몇 년 뒤에 고향으로 돌아와요. 당신은 새로운 친구를 알아요. 그 사람에게서 20년간 당신이 찾아 헤맨 좋은 자질을 많이 발견해요. 당신은 보다 좋은 날이 찾아왔음을 느껴요.
보다 높은 희망, 보다 청순한 감정이. 당신은 인생을 새로 시작해보고 싶은 남은 생활을 불멸의 것으로 하려고 열망해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숲속의 장애물, 당신의 양심도 시인하지 않는 단순한 인습적인 방해물을 뛰어넘는 것이 당신에게는 허락될까요? 그는 말을 끊고 나의 대답을 기다렸다.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만 좋을까? 로체스터 씨는 다시 질문했다. 그 방랑에 죄 많은 남자. 하지만 지금은 휴식을 찾아 회개하고 있는 남자는 마음 착하고 아름답게 새 친구를 영구히 자기에게 끌어들여 마음의 평안과 생활의 갱신을 얻으려 하고 세속의 의견에 도전해 의존하려는 것은 올바른 일일까요? 로체스터 씨, 난 대답했다. 방랑자의 안식이라든가 죄인의 재생은 결코 다른 사람을 믿어선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만일 당신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잘못을 저지르고 괴로워한다면 그분이 그 값을 치르는 힘과 휴식을 위한 위로를 자기보다 높은 곳에서 찾도록 해주세요. 하지만 그 수단, 그 방법이 문제예요. 신은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해 그 수단을 가져요. 나 자신, 이젠 바로 말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단을 발견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그는 말을 끊었다. 새는 지저귀고 나뭇잎은 가볍게 술렁댔다. 침묵은 계속되었다. 마침내 나는 얼굴을 들고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마치 놀란 듯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귀여운 친구. 그는 변한 어조로 말했다. 얼굴도 변해 있었다. 상냥함과 진실함이 완전히 사라지고 괴로운 표정이 되어 있었다. 당신은 내가 잉그램 양에게 갖고 있는 마음을 대강은 알겠죠. 만일 내가 그녀와 결혼하면 그녀는 나를 철저하게 재생시켜 주리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그는 갑자기 일어나 보도 저쪽으로 걸어갔다. 와서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제인, 제인. 내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그는 말했다. 잠을 설쳤기 때문인지 당신 얼굴이 무척 창백해요. 이 다음엔 언제 나와 함께 철야를 해주겠어요? 언제든지 필요하실 때는. 예를 들면 나의 결혼 전야 같은 것. 아마 당신은 잠들지 못할 거예요. 그때는 나를 상대해 주겠습니까? 네. 그녀는 대단한 미인이죠, 제인? 네. 우람하고 당당한 여성이야, 제인. 덩치가 크고 피부가 검고 살집이 좋고. 아이고, 안 되겠다. 덴트와 링이 마구간에 있어요. 저쪽 나무 밑으로 숨어서 돌아가세요. 나와 반대 방향으로 그는 걸어갔다. 이윽고 뒤뜰에서 명랑한 목소리로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 메이슨은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인사도 못하고 떠났어요. 나는 4시에 일어나 전송을 했죠.